가장 최신 여론조사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박빙이에요. 다가올수록 격차가 좁아지고 있긴 한데 선거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이 확보했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후 문제 가지고도 애초에 좀 정책은 상당히 상반됐잖아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F에서 지금 미국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가 정확히 다뤘어요. 트럼프가 전기차 혁명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론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꼭 짚어야죠. 예.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기후 이슈 사라졌나? 예,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 후보들 기후 공약 비교도 하고 전망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했는데 막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판세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이제 28일 월요일 오전에 가장 최신 여론조사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미국 CBS 방송과 유고부가 이제 전국 등록 유권자 2,161명을 대상으로 이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지지율로 뭐 박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번에 이제 9월 TV 토론 하고서는 한 4%포인트까지 격차가 났었는데 맞아요. 뭐 이제는 1%포인트로 거의 붙었죠.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 여러 개를 좀 모아서 평균을 내는 CNN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이것도 1%포인트 차이예요. 맞아요. 점점 뭐 다가올수록 격차가 좁아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 미국은 간선제이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 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거인단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좀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달러 강세 있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비트코인 오르면서 금융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어서 지금 뭐 누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확언을 하긴 어렵고 아마 막판까지 좀 초접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9월 토론 때는 네. 굉장히 해리스 부통령 쪽에 이번 토론 압승했다 네. 이러면서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좁힌 정도가 아니라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또 최근에 또 CNN의 단독 미팅도 한번 했었는데 예.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단독 인터뷰는 좀 네, 자신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 안 봤어요. 예.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선거가 아무래도 너무 박빙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좀 네거티브로 좀 치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도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적격자다. 뭐 국가에 위협이 될 거다. 막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면서 지금 막 트럼프가 뭐 파시스트다. 뭐 이런 논쟁까지 붙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금기어까지 등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트럼프의 전 비서실장 존 켈리가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규정을 하면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평을 내놨어요. 많은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에 의해 독재자라고 불렸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한테 공개적으로 파시스트 비난을 받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네, 비서실장이면 완전 오른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복인데도 파시스트라고 예. 규정을 했다. 네. 예, 놀랍네요. 그럼 뭐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이번 화요일에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의 엘립스 공원에서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그 대선 불복했던 그 자리 막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의회로 막 쳐들어가고 했던 그 맞아요. 상황이죠. 예, 그 폭동을 촉발시킨 그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던 불복 연설을 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상기시키겠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닥치게 했던 그걸 좀 상기시킬 것 같아요.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좀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한테 지능이 없다. 뭐 정신장애가 있다. 좀 이런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내뱉으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좀 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후 문제를 주로 계속 다루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기후 문제 가지고도 애초에 좀 정책은 상당히 상반됐잖아요. 네. 최근에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다지 언급이 안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원래 미국 대선 앞두고 저는 여러 번 이걸 좀 다루게 될 줄 알았어요. 공약 나오면 뭐 어떤 게 우리 있는지 그런 얘기 했죠. 따져보려고 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이상하게 미국 이번 대선에서 기후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이슈가 좀 주목을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정책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예, 이게 네. 왜냐하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야 뭐 원래 뭐 걸어다니는 석유 세력, 네.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말로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가면 이제 뭐 석유 시추 계속하겠다, 뭐 전기차 지원책 뭐 줄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파리 협정 탈퇴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 이슈가 정확히 사라지게 된 이제 원인으로는 따져놓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도 언급을 꺼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프래킹 석유 그 시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원래 해리스 부통령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 옹호를 하게 됐죠. 이제 조금 뭐 자세히 설명 좀 드리면 프래킹이란 기술이 이렇게 물에다가 뭐 모래, 자갈, 화학약품 같은 거를 좀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하죠. 이걸 아주 고압으로 땅 밑에다 주입을 해서 그 수압으로 파쇄하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위를 수평적으로 깨는 합니다. 거죠. 수평적으로 이렇게 해서 멀리 퍼져 있는 이런 가스를 셰일 가스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시추하는 이런 방식. 맞습니다. 우리 2011년에 이제 셰일 혁명이 네. 바로 이 기술 때문에 네. 이제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경제성을 가지게 된 맞아요. 그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약품 같은 걸 넣어서 밑에 주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사실 환경론자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걸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 기술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옹호하게 된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이 셰일 붐의 심장부가 바로 펜실베니아, 지금 스윙부터 대표적인 경합주기 때문에 여기서 탈탄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청자들께서도 미국 하면 뭐 텍사스는 누구나 다 아는 이 화석 연료의 아주 본산이죠.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북쪽에 있고 또 북쪽에 공업지대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석유 가스 잘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펜실베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업적 석유 시출을 했던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텍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셰일 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일자리도 직접 관련 일자리 한 16,000개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마음은 해리스가 나는 그렇게 프래킹 안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를 잃으면 미국 대선을 진다 이런 이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련해서 좀 기사로 다뤘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 이런 사설을 하나 냈는데 뭐 트럼프야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해리스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기후에 대해 딱 한 번 언급하고 이후 토론회에서는 환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프래킹을 옹호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을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해요. 아무리 선거가 박빙이라고 해도 그래도 기후 문제가 이제 생존 문제고 일자리 문제고 경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해리스의 공약에서 그런 게 많이 이제 실종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외신에서 영국 가디언이 펜실베니아 마을 이야기를 하나 다뤘어요.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생각하면 또 이제 뭐 프래킹을 옹호를 해야 되고 기후변화 얘기를 자꾸 뭐 들쑤시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지만 가디언이 펜실베니아의 한 시골 마을 디목의 사례를 좀 소개를 했는데 이 기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디목이란 마을이 가스계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린다고 합니다. 풍부한 가스전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09년부터 가스 캐내려고 우물을 막 수십 개를 뚫었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 물이 막 흑빛으로 변하고 독소가 가득 찬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가연성 메탄이 포함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샤워하다가 막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에다가 성냥을 딱 쏘면은 불이 붙었대요. 붙고 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환경 재앙이 그 마을에 일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에 심각성을 느끼는 주민들은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랬을 텐데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또 실망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주민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두 후보 어디에도 투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환멸을 느끼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펜실베니아 헌법 그 주 헌법에 보면은 뭐 깨끗한 공기, 물, 환경 보존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권리도 담겨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래킹을 계속 하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민들 같은 경우에 뭐 소아 림프종, 천식, 그다음에 뭐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 이런 위험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해리스에게 많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고요. 그래서 어떤 주민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래도 해리스를 뽑겠다. 그치만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민주당 진영에서 표 계산을 한 것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결국 프래킹을 반대했을 때 잃어버릴 표가 더 많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러한 식의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작은 마을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확산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치면은 참 선거란 것이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프래킹은 또 그렇다고 하고 전기차도 한번 이 전기차 쪽은 또 트럼프 쪽의 리스크 아니겠어요? 한동안은 맞아요. 강력하게 난 뭐 전기차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뭐 하곤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철회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네.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판에 와서 전기차 어떻습니까? 예,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가 정확히 다뤘어요. 자, 블룸버그는 어디에 베팅을 했냐면, 자, 트럼프가 전기차 혁명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좀 반대를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세액공제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산업용 인센티브 철회하겠다. 그래서 공장 폐쇄하겠다. 대기오염 관련 연비 기준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결국에는 실현이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 보면은. 전망을 블룸버그가 했군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보면은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17개 주에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 단위에서. 예,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보다 더 금액이 높대요.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되돌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도 이미 지금 전기차 공장 지으려고 한 3천억 달러 넘게 투자를 했고 아까 일자리 얘기하셨지만 28만 5천 개예요. 이거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화당 이쪽에 지역구 두고 있는 의원들도 이거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거다. 연비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지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세계 시장 중에서 3대 시장인데 유럽
제치고 뭘 유럽을 뭐 소외시키고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기업들도 스스로 돌아가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을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뭐 요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가장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선거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위기나 뭐 프래킹을 언급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군가 됐을 때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아침에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에서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미국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 이후에 거의 모든 정권에서 꾸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확대돼서 맞아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작년에 전체 30%를 넘어섰대요.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공화당 세가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가 맞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캘리포니아 아니죠. 뭐 그다음에 네. 애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데가 지금 많고요. 전체 추가 발전 용량 중에 61.7%가 공화당 강세주에 집중될 그럼요. 걸로 남부 지역에.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재생에너지 투자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 독려나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야 되는 그 정치적 불이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대로 온건하게 진행을 할 그렇죠. 것이다. 좀 급진적인 그런 기후론자이긴 해도 급진성을 드러내는 대신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을 계속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데 주력을 할 거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은 결국 분석을 했습니다. 극단으로 발산하기보다는 네. 좀 중도로 네. 수렴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군요. 저도 뭐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예. 예. 뭐 트럼프야 또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테슬라인데 아마 쉽게 뭐 지금도 굉장한 자기의 강력한 지지자고 우군인데 쉽게 반대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래요. 이 트럼프가 그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내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도 이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